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설득력 있는 핑계가 아니라면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보는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벌써 2021년도도 여름이 되었습니다. 7월입니다. 날씨가 한참 더워지고 있고 장마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보시면서 가끔 질문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주로 물었던 내용들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고 정도 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제목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하지 말아야 할 6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성범죄 사건만 아니라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순서는 고소 전 단계, 그 다음에 고소가 되고 난 뒤에 재판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우리들이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고소 전 단계에 우리들이 하면 안 되는 것,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또는 요즘 많이 쓰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어제 일을 인정해라 라는 식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답은 하나겠죠.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이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본인이 내용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도 없죠. 카카오톡 문자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딱 단호하게 대처해버리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죠. 또 만약 실수를 했다면 자기 변명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고 형사 고소 단계로까지 안 가게 사건의 초반 단계에, 초기 단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해서는 아니어야 하는 행동.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상대방이 내가 당신한테 호감이 있었는데 또 잘 지내고 싶었는데 어제 일은 조금 찜찜해서 사과를 하면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다. 잘 지내고 싶노라.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어제 일이 조금 깨름직하다. 라는 식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또 오해를 살 수 있죠. 나중에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성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데 상대방은 마치 있었던 것처럼 당신이 사과를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 자체가 벌써 조금은 그 동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응답할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이 나중에 태도를 이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생각,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반대 증거들을 수집해 나가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해버려서 절차에서 좀 힘든 일을 겪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이 또 신경 쓰이기도 해서 그냥 그런 별일 없겠지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과하는 경우, 그것도 카톡이나 문자로 하는 경우에 다 그것이 어쨌든 자료로 남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그것을 나중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가해자가 그 당시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죠. 사건 초기 단계에 그렇게 사과하고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가 주고받았다거나 대화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을 다시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당시에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왜 그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고소를 한 이후의 행동, 조심해야 할 행동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고소가 제기되면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달래보려는 마음에 연락을 하거나 또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그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원하는 것이 뭐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거 형사 고소를 했기 때문에 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할 것인데 아마 너도 피곤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잘못된 점도 낱낱이 밝혀야 되니까 오히려 피해가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라.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경우도 간혹 있어요. 실제로 사례화된 적도 있었고. 자, 그런 경우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상대방을 달래려고 했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당신이 이 형사 고소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당신에게도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바로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해서 만약에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 아주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냐면 지난 어떤 영상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피해자가 입었다가는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차원에서 합의를 하려고 접촉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합의 시도는 한 번 정도 정확하게 내가 피해를 회복하겠다라고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상대방이 거절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시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합의 언제 해드냐 용서해달라 라고 기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자체도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또 2차 가해가 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네 번째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에 대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를 찾는 것은 좋은데 관련 없는 제3자들한테 연락해서 내가 그렇게 산 사람이냐,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은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럼 나를 위해서 뭐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 또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습을 당신이 글로 좀 적어 달라, 사건과 관련 없는 3자들에게 무슨 문서를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에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제3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나한테 뭘 써달라고 연락이 온다라고 해서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사건 관련인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 대한 탄원서를 요구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열심히 자기 방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럼 재판 단계에 갔을 때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공방을 하는 절차이거든요. 재판에서 중요시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반론하고 공방을 벌여야 되겠죠. 판사님이든 검사님이든 변호인이든 법조인들이 보기에 이거는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재판 단계에 자신의 삶을 모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재판이 아니죠. 그 있었던 행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로 판단하는 것이 재판인데 재판 외적인 요소를 미주알, 고주알 여러 번 이야기해봤자 재판 절차만 진행되고 오히려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요소로 절대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재판에서도 증거들을 막 제출하거든요. 또 진술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거짓말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 간혹 잘못 이야기를 해두었다가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경우에 나중에 마지막 단추가 끼워지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일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판에서는 법리 주장에 따르지 않습니까? 수사 판례들을 찾아서 이렇게 그 사안이 자신과 관련 사안이니까 그것을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단어에서 보십시오. 유사 판례죠. 그와 비슷한 사례의 판례일 뿐이지 그 사건에 딱 들어맞는 판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판례는 그 사건 하나마다 축적되는 게 판례거든요. 나의 사건에서 그와 유사한 판례,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변론의 단서로 삼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은 실체는 그 사람 하나하나마다 사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사건에 맞는 주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또 그리고 공판 단계, 재판 단계에서도 피고인들은 증거들을 계속 제출하거든요. 이제 재판에서 어쨌든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증거를 마구 제출하다 보면 오히려
오해를 살 만한 증거. 굳이 제출하지 않았으면 판사님이 그 부분을 오해 안 했을 텐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수사 초기 단계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거나 이런 부분들, 뭐 피해자가 사과하는 형태로 하면서도 나중에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신에게 불이익할 수 있다는 취지요. 은근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의 증거들. 오해를 살 만한 증거들은 오히려 제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도 이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내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한 거라서 꼭 법정에 제출하고 싶다 하지만 간혹 그 증거의 내용이라든지 이 증거 판단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증거들은 법정에 제출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는 아닌 할 행동.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핑계를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의 사례에서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혐의를 인정한 경우라면 그냥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분 잘못되었으니까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혐의를 인정하지만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 또 그리고 그 행위는 이례적인 기습추행이다. 그런 주장들은 오히려 그 핑계를 한다는 걸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예전 다른 영상에서도 기소추행도 추행이다 그랬거든요. 강제추행 맞습니다. 기소추행도 강제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던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행위 당시에 치매 증상이 있었다. 또는 뭐 인지장애가 있었다. 그 당시에 인지장애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재판 단계에 증거로 내면서 주장하는 건 가치가 있겠지만, 그냥 말로만 그 당시에 인지장애 있었다 이런 주장하는 것은 재판부로 하여금 오히려 자기 책임, 일은 벌려두고 책임은 덜 지려 하는 그런 핑계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그런 주장은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변명이나 이유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설득력 있는 핑계가 아니라면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본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장변 장성규입니다.